1.1에 과세소득과 납세문화부터 좀 살짝 볼게요. 그래서 과세소득의 첫 번째 문단 보시면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 법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직접세예요. 이때 인컴택스인 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 둘로 나뉘어지는데 개인소득세는 개인을 생략해서 소득세, 법인소득세는 소득을 생략해서 법인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법인세 과세소득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열거한 이 네 가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텐데 사실상 거의 모든 소득에서 과세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일단 무방하다. 근데 일단 이렇게 소득의 구분을 네 가지로 좀 구성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각 사업연도 소득, 두 번째가 토지 등 양도 소득, 세 번째가 미완료 소득, 네 번째가 청산 소득. 이 네 가지를 이제 법인세에서 배울 텐데 거의 법인세 거의 과장에서 한 70, 80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요. 각 사업연도 소득. 마치 회계에서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수익에서 비용을 뺀 그 개념이 법인세에선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 불리고 있어요. 따라서 거의 앞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각사소를 배우는 것이다. 각사소 도출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각사소 도출 과정. 그 다음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가끔 한 번씩 나오고 미완료소득은 최근에 한 4, 5년 전에 신설돼서 좀 어려운 주제예요. 지금 심지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돼서 잘 안 나오셔서 안 나올 때쯤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2차에 나왔어요. 갑자기 올해 2차에. 뜬금없이. 근데 그걸 하필 엄청 어렵게 내가지고 공부를 해도 틀리게 거의 문제를 만들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산소득은 마지막에 법인이 이제 해산했어요. 즉 법인이 뭐 망하거나 지면 설립 시부터 나는 이때 시점에 해산하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청산하면서 기존에 있던 법인세 소득을 정산하는 절차가 청산소득이에요.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까지 거쳐서 법인의 소득 네 가지에 대해서 과세를 할 텐데 부가세에서도 공부했듯이 이 법인세의 과세 요건이랑 과세 시기 납세 절차를 좀 큰 틀로 정리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들을 쭉 배울 거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지만 이런 느낌을 잡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느낌을. 큰 그림을 잡을 테니까 왼쪽에 빈 페이지에 쓰셔도 되고 본인의 노트에 좀 필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과세 요건 등을 배우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임무인데 그 과세 요건의 첫 번째는 과세 대상이요. 여기에는 과세 소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과세 대상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라고 정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지가 과세 표준이죠. 그 다음에 얼마의 세율을 부과할지.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세 요건이 충족됐으면 이제 국가가 법인한테 세금을 물릴 수 있다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셔야 되는 게 언제 그럼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과세 시기. 그 다음 이제 저 세금을 어떻게 징수, 신고, 납부할지에 대한 납세 절차. 결국은 이 6가지를 배울 것이다. 첫 번째, 과세 대상부터 좀 보시면 가장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게 각 사업연도 소득이에요. 좀 줄여서 처음에 표현할게요. 각사소라고 좀 표현할게요. 각사소. 마치 회계에서 배운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래서 그냥 1년 중에 벌어들인 소득이죠. 1년 중에 벌어들인 소득. 가장 일반적인 소득이고 거의 이제 법인세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이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했다면 그에 대해서 법인세를 물릴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을 일단 보시면 각서소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그래서 순자산 증가설이 뭐냐면 일단 법인의 자산을 그냥 증가시키면 무조건 과세하겠다요. 무조건 과세하겠다. 또는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킨다면 송금으로 보겠다. 원칙이에요, 원칙. 거기에 이제 법에 열거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원칙은 법인의 순자산을 시키면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배울 소득세는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인 소득 원천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소득 원천서를 쉽게 풀이하면 열거주의예요. 열거주의. 그래서 법인세에서 열거돼 있으면 과세할 것이고, 열거가 안 돼 있으면 과세를 안 할 거예요. 그게 소득세.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됐다. 소득세도 내야 돼요. 왜냐면 기타 소득으로 열거돼 있어요. 법인이 예를 들어 법인 명의로 그냥 이런 상황 없겠지만 로또에 당첨됐다? 그럼 무조건 내는 거예요. 왜냐면 순자산 증가세.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차액을 얻었다. 소득세는 못 내요. 왜냐면 열거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법인세는 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순자산 증가설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예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토지 등을 팔았대요. 그럼 그에 대한 돈이 들어왔을 것이고 순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럼 당연히 각서서로 1차적으로 과세가 돼요. 근데 이 아래쪽의 토지 등 양도소득은 한 번 더 이중 과세를 할 거예요. 각서서에 포함돼서 과세를 하지만 한 번 더 이중 과세할 거예요. 이중 과세. 그 이유는 이 토지 등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이 사업과 무관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왜 이런 거 법인이 보유하냐? 이런 거 부동산 투기 목적이구나.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조금 억제하고자 이중 과세, 이중 과세. 그래서 취지가 투기 방지 정도로 좀 적어둘게요. 그래서 뭐 비사업용 토지 아니면 별장 이런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중과세를 물리는 소득이 토지 등 양도소득인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미환류 소득이라고 있죠. 이건 최근에 신설된, 최근이라고 해도 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한 4, 5년 전에 신설된 새로운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름부터 일단 보시면 환류가 되지 않은 소득이에요. 환류가 되지 않은 소득. 환류를 어디다 해야 되냐면 사회에 하라는 거예요. 사회. 그래서 미완료 소득에 이따 납세 의무자를 보시면 일단 규모가 큰 법인 대기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규모가 큰 대기업이, 요거는 그냥 참고 목적으로 들으세요. 법인이 이제 임직원들한테 상여 등으로 좀 월급을 좀 많이 좀 주고, 아니면 또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좀 투자 좀 하고, 또는 각종 설비 자산을 사서 사회에 좀 투자 좀 해라. 이렇게 환류해라. 환류. 왜냐면 이렇게 환류를 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많아서 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이렇게 환류를 하지 않은 소득에서 과세를 때리면 환류를 좀 더 많이 하겠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도를. 그래서 이렇게 종업원, 투자, 중소기업들한테 환류를 많이 하면 종업원들의 가계소득 등이 증가하고, 또는 요 투자 설비를 산 또 개인 사업자의 소득도 증가해서 다시 그걸 법인의 소득으로 환류될 것이다. 선순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설됐어요. 하지만 이게 실익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가 좀 그렇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취지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얘 또한 각사수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항목들을 더하고 빼기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 소득 일단 대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세한다. 그런 느낌만 좀 받으시면 좋고, 난 마지막으로 법인이 해산할 때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절차가 정산소득인 것이다. 그래서 얘 과세 취지는 정산이에요. 정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각사소다. 각사소.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자를 보시면 당연히 법인이겠죠. 법인. 근데 그 법인을 법인세에선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냐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조금 뒤에 바로 배울 거예요. 이 챕터에서.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요 구분 기준에 따라서 왼쪽의 과세 대상 소득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소득을 다 원칙적으로 내야 될 의무가 있고, 비영리법인은 각사소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과세소득 범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구분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이제 과세표준은 요 과세소득 네 가지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계산 구조 있지만 지금 그냥 느낌만 볼 거예요. 그래서 각사소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수익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이라고 좀 표현해요. 입금. 세법상 수익을 입금으로 표현해요. 입금.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하지만 세법은 입금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저는 입금을 처음에 들었을 때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살면서 저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아쉬운 그런 용어들이죠. 그리고 세법상 비용은 손금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손금.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뺀, 입금과 송금을 뺀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거예요. 이제 더 복잡한 구조들이 더 펼쳐져 있다 앞으로.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은 당연히 토지 등을 판 양도가액에서 그 토지의 장부가액을 빼서 계산할 거예요. 이런 것도 나중에 추후 자세히 배울 것이다. 그 다음 미완료 소득은 기업소득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계산해서 과세할 것이고, 청산소득 또한 자녀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이라는 걸 빼서 좀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표 구하는 방식이 좀 다르구나 정도로만 보셔도 괜찮다. 그 다음 세율을 보시면 각사소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5%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좀 적용하고 있다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 구간이 높은 구간에 과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구간이 10%, 그 다음이 20, 그 다음 22, 25 이런 식으로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거 부과될 것이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10%인데 미등기 자산 같은 경우에 좀 더 제재하고자 40%로 과세할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40%로 과세할 것이고, 미완료 소득도 10%, 청산소득도 10에서 25% 똑같이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사소랑 세율이 같다예요. 지금의 느낌만 보시면 된다. 그리고 과세 시기는 저 소득에 따라서 사실 과세하는 시가 다르겠지만 저 각사소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계산할 때 발생주의를 사용하죠. 발생주의. 발생주의.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면 수익, 의무가 발생하면 비용. 그래서 심지어 금액이 막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충당부채 이런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세는 좀 더 보수적으로 권리가 확정돼야 입금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의무가 확정되면 송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개념도 나중에 손익귀속시기 파트에서 좀 배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납세 절차 보시면 요 세 가지 소득의 납세 절차는 같아요. 세 가지 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라고 적혀 있어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기한이 3월 31일까지인 거죠. 보통이. 그래서 3월달이 보통 법인세 신고 기한으로 집에 못 간다고 그랬죠. 집에 못 가요. 저도 진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단 하루도 못 쉬었어요. 일요일도 출근했어요. 일요일도. 3일절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3월달에 기념일 다 취소하라 그랬죠. 4월로 다 미뤄야 돼요. 생일도 바꿔야 돼요. 생일도 바꾸시고 3월 태어나면 4월, 2월로 바꿔야 돼요. 4월로 바꾸세요. 4월로. 2월도 이제 연말정산 해야 되고 사업장 현황 신고 이런 거에 대해서 꽤 바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산소득만 납세일자 좀 다른데
요 청산소 계산할 때 자녀재산가액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신고 기한이 자녀재산가액 확정일부터예요. 그래서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그래서 기산점만 좀 차이가 있고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배울 것인데 이제 이런 느낌에 대해서 거의 배울 거예요. 이런 느낌에 대해서. 근데 항상 7, 80%가 담당하고 있는 게 이 각사서를 구성하는 입금과 송금 항목을 거의 다 이제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입금과 송금 항목을. 그래서 책을 보기 전에 일단 맨 앞에 좀 목차를 봐볼까요? 한 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요 파란색 표시 보시면 법인세법이 꼭 총 12절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12절. 근데 1절이 총설이고 2절이 이제 법인세 계산 구조면 3절이 본격적으로 이제 각사소에서 배우는 입금을 배울 거예요. 입금. 네, 페이지가 봐도 굉장히 좀 뚱뚱한 느낌이 나죠. 오른쪽에. 그 다음에 손금에 대해서 배우는데 더 뚱뚱하죠. 왜냐면 손금부터 4, 5절부터 5절까지가 100페이지예요. 거의 100페이지, 90페이지. 그 다음 5절이 저 귀속시기, 권리의무 확정주의, 손익의 귀속시기 배우는 파트고 또는 세법상 자산 부채 어떻게 평가할까? 다 입금, 송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산의 감가상각도 감가상각비라는 송금과 관련된 개정이에요. 결국은. 그 다음에 충당금과 준비금도 결국은 부채 항목인데 이것도 송금과 규정된 항목이요. 그래서 3절부터 7절이 거의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이게 다 각사서를 구성하는 입금과 송금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만 마스터하더라도 굉장히 거의 한 70%나 공부한 것이다. 꽤 많이. 그 다음에 합병 및 분할 등의 특례는 공개 특강으로 진행할 거예요. 지금 협의 중인데 아마 원재명 계사님 하실 것 같아요. 원재명 선생님 4월 달에 이제 기본반이 빨리 끝나고 그때 또 이제 시수가 부족해서 빼놨었어요. 다. 법인세에서 양 많고 좀 특수 주제고 사실상 공부해도 되게 어려운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개 특강으로 좀 빼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학원이 다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고 그런 느낌을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점 뭐냐면 공개 특강으로 하면 잘 안 들어요. 일단 수험생이. 그래서 영영 안 듣는 수험생도 많고 대신에는 또 보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보강으로 해도 나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대신에 1차 목적으로 좀 한 문제 틀려도 되지라는 주제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부당예산 부위는 꼭 하셔야 돼요. 엄청 중요하다. 부당예산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10절에 과표계산 세액계산도 거의 각사소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납세 절차 이론형으로 또 많이 나오니까 좀 공부하시고 그 밖에 법인세에 청산소득이 있어요. 청산소득 아주 깨작 있어요. 그 다음 미완료 소득은 과표세액 계산 중에 깨작 있어요. 깨작. 토지 등도 거기에 깨작 있어요. 깨작. 그래서 거의 12절 중에 9절 이상에 해당되는 거의 10절 12절 해당되는 게 각사소라고 보시면 돼요. 각사소. 각사소의 입금 송금을 거의 제대로 마스터 하셔야지 법인세를 제대로 공부한 것이다. 이렇게 좀 목차를 설명드리고 이제 169페이지에 요 느낌을 다시 볼게요. 두 번째 문단.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각사소는 입금에서 송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얻은 이윤이래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과세소득이라고 규정돼 있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좀 떠올리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은 토지 등 양도소득인데 법인이 일정한 토지 바로 괄호를 잠깐 보시면 주택, 별장, 비사토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이런 자산들을 팔았다는 건 투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투기를 좀 억제하고자 그 양도시 발생한 소득을 다시 이중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각사소에 대해서 한번 내고 왜냐면 그건 순자산 증가설이니까 순자산 증가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내고 추가적으로 다시 과세하는 소득이다 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가 아니라 이중과세예요. 그 다음 3번에 미완료 소득은 자기 자본이 500을 초과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외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규모가 큰 법인이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가점 집단에 있는 법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규모가 큰 법인들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투자나 임금 등을 좀 환류를 해라. 그럼 이제 가계소득이 증가해서 다시 법인소득도 증가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각사소에 대해서 추가해서 이중과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이 바뀌죠. 청산소득은 해산했을 때 자녀재산가에서 자기자본이라는 걸 빼서 구하는데 이런 거 나중에 뒤에서 배우고, 이는 각사소에 대해서 과세하지 못한 소득을 마지막 줄에만 밑줄칠게요. 최종적으로 정산된다. 정산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소득에서 과세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한 장 넘어가 보시면 170페이지의 도표에도 요약된 내용들이 좀 잘 나와 있는데 세율만 좀 체크할게요. 세율. 그래서 각사소 같은 경우엔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 있고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텐데 보통 세율은 주어져요. 근데 가끔 안 주어질 때도 있어서 2억 원 이하분, 2억 원 초과분까지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반드시. 그 10%가 달라지는 구간만큼은 꼭 암기해서 들어가자. 그 다음 토지등량도 미완료를 아까 잘못 설명드렸네요. 20이요. 20 개정됐었어요. 미완료 소득이 20%예요. 세율. 그 다음 청산소득도 어차피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4단계 초과누진세율 쓸 것이고, 아래쪽에 신고납부 보시면 각사소 토지 등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종료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보통 3월달. 근데 이제 해산하는 기업은 자녀재산가액이 확정돼야지만 청산소득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녀재산가의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요.